클라이막스. 세 군데가 네. 뭔가 좀 안 네. 좋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네. 결국은 우리의 그 희망, 작고 싼 아파트. 네. 그러니까 왠지 작고, 그러니까 저가의 소형 아파트라고 하니까 네. 저도 가능할 것 같은 희망이 생겨요. 네, 맞아요. 자, 한번 들어볼게요. 그럼 전제를 네. 미리 질문을 드리면 네네. 저가의 소형 아파트라 그러면은 보통 안 좋은 경우가 많아. 그렇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니까, 다른 조건들이. 네네. 네, 네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같이 네네. 얘기를 해주십시오. 그러니까 저가 소형 아파트라는 거는 그냥 공시 6억 원 이하이고 전용 네. 면적 85 이하인 아파트 그룹인데요. 예. 이 그룹이 좀 더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고가 소형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이제 더 이상 예, 예. 안 들어가고 네네. 이제 소위 그 풍선 효과, 네. 네, 풍선 효과로 이쪽으로 이제 투자 수요가 좀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게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종전보다 더 많은 투자 수요가 이 그룹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 9.13 대책 발표하고 나서 서울시 고가 아파트들은 가격 조정을 겪고 있어요. 근데 예. 9.13 발표하고 나서 갑자기 경기도에 뭐 부천이나 구리 아니면 뭐 의정부나 아니면은 뭐 남양주, 그다음에 양주, 파주, 수원, 이제 인천 이런 지역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. 네. 신축 정도는 되겠네요, 그래도. 그렇죠. 네네네.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각자 이제 입지나 상품이 좋은 걸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. 그 세그먼트 정하고. 근데 이제 이런 지역에 그래서 갑자기 신고가가 갱신이 돼요. 작년 11월 달에. 아, 그래요? 네, 서울 가격 막 빠질 때 신고가라 해도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시세 예를 들면은 3억 원짜리 아파트가 3억 6천이 되면 20% 오른 거거든요. 엄청 오른 거죠. 그래서 정말 그런 정말 미미하게 움직이던 마치 뭐 핀으로 딱 박아놓은 것 같은 그런 가격대로 움직이던 그런 단지들이 있었잖아요. 예. 그런 단지들의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세가 급변하는 이런 지역들이 작년 11월, 12월에 정말 많이 발생했고요. 올해도 그래요. 그래서 그 저가 소형 아파트들이 지금은 이제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죠. 이 투자 세그먼트에 정확하게 지정이 되면서 특히 GTX라든가 이제 GTX 아니면 뭐 3호선, 5호선, 7호선 연장 그런 교통 호재를 갖고 있는 지역은 이제 제가 뭐 지난번에 제 책에서 말했던 그 서울 세력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수요층도 커지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게 이런 데서 변화가 커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그런 거를 같이 엮어서 이제 투자차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죠. 저가 소형은 또 그 뭐야 특히 매매가와 그 공시가격? 아니요 네. 전세가와의 차이가 그렇게 그렇죠. 크지 않잖아요. 붙어 있으니까. 왜 이렇게 잘 알아요, 그런 걸? 아직 못해요 저는. 그러다 보니까 투자 수요가 몰리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런 입지를 보게 되면은 자신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뭔가 이렇게 되게 매력적이진 않으니까. 그러네요. 설마 그리고 되게 좀 가격이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데 또 실수요자들 되게 많아요. 그냥 싼 집 찾아가지고 하다가 동네에 또 눌러 앉으면은 이렇게 멀리 또 벗어나기 그러니까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네네. 서울 한번 벗어나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 보통 하잖아요. 근데 거기서 소형이야. 그러면은 그거 팔아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소외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작년인가 뭐 누가 뭐 추천해 주신다 그러면서 지하철역 종점에 있는 작은 평수 하나 좀 봐라. 그래서 거리도 먼데 거기서 작은 평수면 왜 하필 종점이었냐? 그러니까 지하철이 연장되니까 그러니까 지하철 종점이 있는 곳에 작은 평수. 그러면 거기는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동네도 아니고. 맞아요.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뭘 해요? 그런데 결국 거기 그런 류의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네, 근데 이제 그 저가 소형 안에서도 소위 신축과 구축이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이제 지금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저가 소형은 다 신축이에요. 말씀하시는 저가 소형은 그 대부분 중에서 다, 매력적인 거는 신축이에요. 사실 지금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도시가 마찬가지인데 신축 주택 강세는 뭐 이거 완전 시대적인 트렌드예요. 그래서 그 저희가 입지는 토지 가치고 상품은 건물 가치인데 부동산은 토지랑 건물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입지는 사실 크게 안 변하는데
이제 상품은 구축과 신축 간에 굉장한 그쵸. 그 격차가 있어서 상품 가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. 이제 그런 고가 소형, 저가 소형의 신축 중심으로 가격 강세. 그리고 입지가 변하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만 개선되는 이런 지역들. 그래서 두 개 테마로 이제 뭐라 그럴까 가격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. 실제로 보면은. 근데 거기는 투자하시는 분 아까 나머지 부분들은 이게 다른 거가 아니고 규제 때문에 생겨나는 세그먼트잖아요. 그럼요. 예. 그러면은 이 소형 근데 여기서 저가라는 얘기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가는 아닙니다. 공시가 네, 6억이라는 네. 거니까 그러니까 실거래는 9억, 9억일 수도 9억 있어요. 원 네,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싼 가격은 아니에요. 2, 3억짜리 네네.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. 아니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말씀드리고 네. 그럼 이 세그먼트가 이게 빈 공간으로 있는 것들은 용납이 되는 거예요? 법적으로 규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향후에 뭐 조금 해보려 그랬는데 또 막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아, 뭐 예를 들면 규제가 더 나와서 지금 전용 85제곱인데 갑자기 전용 60으로 그 뭐 더 타이트하게 줄인다거나 이제 지금 저희가 공시 6억 원인데 뭐 지방처럼 공시 3억으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죠. 근데 지금은 종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. 우리나라 임대 등록을 하신 분이 사실 뭐 15% 내외거든요. 대부분 등록을 안 하세요. 근데 그런 임대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들이지 않습니까? 네, 네. 예. 다주택자들한테 임대 등록하면 이제 뭘 줄까 하다가 이제 양도세를 좀 감면시켜 줘야 되겠다.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도세 감면 혜택을 크게 주게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전에.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양도세가 감면돼 버리니까 이게 등록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등록하면 양도세가 더 싸니까 네. 갭으로 더 사가지고 임대 등록하면은 다 묶여버리지. 네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1년 반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하고 그렇죠. 예. 막 등록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깨달은 거죠. 등록 혜택이 너무 크다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것 같아요. 그 공시 6억 넘는 고가주택 같은 거를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막 등록하고 뭐 반포나 이런 데 있는 아주 반포 대치동 초고가가 장기 임대주택이래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등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없앤 거죠.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이런 특혜가 좀 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할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뭐라 그럴까 지금 시장 분위기고요. 그리고 정부가 그렇다고 그냥 뭐 손 놓고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GTX하고 3기 신도시잖아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2기 신도시 또 더 화려하게 있었어요. 12개 60만 원 공급하는 2기 신도시가 있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. 제가 지난 책에 말했던 통근토학이 안 돼가지고. 네. 평택에서 서울로 통근토학하면은 100명에 2명이 통근토학하고 있는데 평택에 고덕 국제신도시 지으면은 뭐 아니면 동탄도 6명 오거든요. 그렇죠, 맞아요. 동탄1, 동탄2에서 서울까지 올 수 있죠. 그렇지만은 100명에 6명이 오고 있고. 그러니까 천안도 불편하죠. KTX 타면 30분이면 와요. 네네. 근데 뭘 하지만 올 수는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기 신도시는 택시비가 막 7만 원, 8만 원 나와. 그러니까 통근통학이 안 되니까 게다가 지금은 통근통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외벌이 세대가 아니라 맞벌이 세대여가지고 남편이랑 와이프 다 왔다 갔다 하니까 70분씩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예전에는 분당이나 일산이 별 차이가 없을 때는 어차피 분당에서 출발하나 일산에서 출발하나 자동차가 별로 안 막혔다고 합니다. 90년대, 94년에 크게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. 근데 이제 더 커지고 이러니까 이제 일산 출발 강남과 분당 출발 강남의 그 자동차 운송 시간 차이도 많이 나고 이게 이제 입지 가치가 변하게 된 건데 지금 3기 GTX는 그래서 지하철로 이제 30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? 네. 지하 200m. 네. 아니 40m. 40m? 네. 200m 뭐야 그럼? 그거는 거의 약간 기름 나오는. 그 지열 발전소 지으려고 지질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. 네. 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오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하철로 30분이 된다면 이제 지금 자동차 교통으로는 멀지만 그게 그 동네가 갖고 있는 입지 가치라는 게 차량 기준이라는 거지. 지하철이 되면 다르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시 6억 이하인 그 세그먼트 안에서 GTX 접경 지역이 굉장히 각광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. 나중에 준공됐을 때
준공까지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이 네네. 되지만 준공됐을 때 진짜 인서울 30분이 되면 달라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. 네. 투자 관련한 얘기, 요새 시장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네. 뭐 시간은 이제 많이 남지 지났어요. 않았지만 네. 우리 이 제목에 맞는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럴까요? 그 결론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은 아까 임대 등록, 그러니까 첫 번째 네. 이게 그 최 의원님 책을 이렇게 보면은 정책 수요와 이 부동산 수요가 쫓기는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의 지금 투자 아이디어들도 이렇게 쫓아오다 보니까 세그먼트가 분류가 되면서 네, 네. 정책적으로 때려잡기가 어려운 부분들. 그러니까 네. 작은 평수의 그 저가격 아파트를 때려잡는 거는 사실 되게 네. 정부로서 부담스러운 그렇죠. 일이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렇게 남게 된 건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까요? 정부가 가고 여기가 또 도망가고 뭐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투기꾼이라고 지적을 해서 이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공격하는 포인트점에서 좀 벗어나고 네.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계속 이렇게 쫓기는 게임이 그냥 계속 이어질까요? 부동산이 항상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김수현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써선 책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건 아니었어요.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게 보통 부동산 정책의 어떤 네. 큰 그림인데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부동산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렇죠. 그런 정책인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근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좀 변할 수 있을까? 변해야 할까? 뭐 이런 얘기요.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? 그냥 우리나라 개발의 역사를 보면은 그 뭐 해방하고 서울 인구 강북에만 150만 명 살 때 예. 그러다가 1960년 되자마자 300만 명으로 늘어나고 네. 70년이 되니까 뭐 540만 명이 돼 있고 80년이 되니까 또 거의 800만 명 붙어 있고 네네. 그래서 해방과 도시화를 하면서 서울 인구 급증, 예. 서울 인구 급증하면서 주택 가격 오르고 전월세 가격 폭증하고 네. 그러면서 이제 일가족이 전월세 가격 너무 올라서 막 자살하는 사건이 80년대에 일어나고 예. 그래서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뭐 200만 호를 착공하기 위한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고 네네. 이제 3년 만에 다 지어버리고 예. 그리고 분산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IMF 와가지고 IMF 때 이제 가계 중심으로 약간 경제를 좀 극복하면서 가계가 좀 부자가 됐거든요. 그래서 그 높아진 구매력으로 또 2000년대 초반에 서울 부동산을 또 엄청 사고 예. 또 엄청 올라가니까 참여정부 때 부랴부랴 이기 신도시 풀고 네. 풀었는데 이제 분산 효과는 안 나니까 이제 종국적으로는 더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그 집중과 분산 이거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거의 뭐 엄청난 그 키워드이고요. 그쵸. 이게 그냥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의 의도는 뭐 누가 봐도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실 그쵸. 거예요. 네네. 네. 그리고 이제 이런 정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추가 정책을 계속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것 또 같아요. 뭐 네. 약간 희화되긴 했는데 그 장하성 실장 있을 때 내가 강남 살아보니까 강남 별로더라. 이 굉장히 네. 비웃음을 많이 사긴 했는데 네.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. 네, 이게 모두 조금 강남 살 필요 없다. 그렇게 네. 비싼 데서 살지 네. 않더라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네. 있게 하게끔 정책을 한번 네.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분산 정책도 네. 서울에서 멀다고 못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거기서 아니냐. 약간 이제 이 정부의 의도를 선하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. 이런 거 저는 말씀드리고 선하게 싶은데. 보는데요. 왜 선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예요? 좀 더 선하게. 그러니까 저희가 일기 신도시에 살면은 사는 게 굉장히 편해요. 일기 신도시는 병원, 학교 뭐 없는 게 없어요. 네네. 문화센터 다 평지고 중요한 네, 거예요. 그렇죠. 네, 평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근데 이제 통근토하게 안 되니까 네. 90년대 일기 신도시는 외벌이 다자녀 가구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대체 주거지로서 선택이 된 거예요. 네. 근데 아빠는 통근토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엄마, 아빠, 애 3명이면 가구 구성 4명이 일단 행복한 거 아닙니까? 네, 네, 그 그렇죠. 아빠만 힘들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아빠만 하죠. 힘들면 되는 거예요, 그냥. 그래서 이제 이게 익스큐즈 돼가지고 살아왔어요. 근데 2000년 초반이 되니까 이제 엄마, 아빠가 다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그렇죠. 거고 맞벌이 외자녀? 약간 이런 게 이제 대세 가구 형태가 네. 되게 돼요. 네. 그러니까 맞벌이를 했으니까 구매력은 올라갔는데 통근토학 70분씩은 안 되니까 네. 무조건 이제 통근토학지 30분 안이 되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설령 막 경사가 있고 학교 없고 병원도 없고 백화점 없고 이런 나홀로 아파트고 이렇다 하더라도 네. 사는 거는 도시 디자인은
이기 신도시가 훨씬 더 잘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죠. PD님 계속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높은 데 사시나 봐요. 경사진대 얘기하니까 막 고개 끄덕끄덕하고. 그 말이 경사지, 그 진짜 경사진데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. 쉽지 않아요. 근데 제가 살아봤어요. 정말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게 아까 권 기자님이 그 좋은 주거지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입지에서 넘버원 입지 가치가 갑자기 교통이 됐어요. 그 학군도 아니고 뭐 평지도 아니고 이제 무조건 교통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GTX나 이 지하철 연장안이 왜 지금 정부가 막 사활을 걸고 있냐면은 양질의 주거 후보지는 만들었는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었으니까 그렇죠. 그 출퇴근 거리만 한번 단축시켜 주면은 시간만 그러면 여기가 더 양질의 주거 지역이 아니냐?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보다 내가 만든 여기가 더 양질의 주거지라면 이쪽으로 올 수 있지 않니? 그렇게 되면은 비슷한 가격대에 선택지가 좀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분산 기획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기 신도시 때랑은 아주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이기 신도시 때는 그냥 통근통학은 무시하고 그래서 싸게 수용할 수 있는데 찾아가지고 많이 양으로 뭐 때려 부었는데 돈 없으면 멀리 가라. 네, 그래서 실제로 분산 효과가 나지 못했거든요. 근데 3기 신도시는 다 서울 통근통학 30분 되는 지역에 일단 받고 2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 통근통학 안 되는 지역은 GTX로 끌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아주 많은 그 후보 지역이 나오게 된다. 그렇죠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. 아기로 해석하면 얘기 안 해주실 거죠? 아니요, 아기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정책은 아주 꾸준하게 밀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네. 건설되는 기간 동안 네, 계속 중간에 이탈하면 안 되죠. 중간에 하다가 말면은 저 지금 상암 쪽에 있는 월드컵 대교 같이 짓다 말아지는 거잖아요. 그거 알아요? 월드컵 대교? 아니, 잘 몰라요. 2002년 월드컵 대교를 아직 못 지었대요. 17년. 네, 17년. 카타르 월드컵 때쯤 뭐 짓는다고 뭐 얘기했고 차라리 그 통일한국 월드컵을 개최할 때쯤으로 목표를 맞추면 어떻겠느냐 이런 비웃음을 사고 있는 대교가 하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월드컵 시리즈 대교, 월드컵 모든 여러 월드컵을 다 기념하다 보니까 이제 월드컵 시리즈 대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짓다 말면 안 되고 이제 꾸준하게 그 해서 정말 될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.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고 공감대도 얻고 이래야 되겠죠. 그래서 하다 말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되면 다시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정부의 선한 의도가 정책으로 정말 구현될 때까지 이제 악의로 보면 퉁쳐놓은 걸 수가 있어요. 뭘 퉁쳐내요?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여기서 뭐 공급 정책이나 이런 걸 할 때 이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를 개런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뭔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립서비스로서의 정책을 내놨지만 이게 정말 저희 끝까지 가게끔 그 맵을 못 가지고 가는 거지. 그러니까 안 될 거야라는 얘기는 그냥 크게 해놨는데 그 뒤에 그거는 뭐 내가 정권이 없을 때잖아. 이건 악의가 될 수 있어요. 그냥 말로만. 그래서 뭐 될 거라는 희망이 생기면은 그런 거에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고 보틈에 또 투자 용기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좀 되게 모양이 안 좋죠. 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좀 많이 선의로 해석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무원 얘기할 때 늘 공무원 늘공과 어쩌다 공무원 어공을 맨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늘공들의 그런 걸 좀 믿거든요.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누가 와서 외부에서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.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갈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 수도권이나 지방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평지로 가득한 양질의 주거 지역이 통근통하기 30분이 된다. 이러면 이제 정말 이제 해피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또 하나만. 아까 우리가 다시 부동산을 생각한다 컨셉이니까 그 임대 등록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임대 등록이 정말 되게 아이러니한 정책이었어요. 그 임대 등록이라는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던 이유는 그 임대인들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, 집주인 때문에. 근데 이거를 8년 임대 등록으로 묶어버리면은 공공임대, 그러니까 사실상 내 개인 자본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대리해서 공급해주는 것처럼 해서 임대인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이걸 렌트, 그러니까 빌려서 살더라도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려는 제도였었고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이제 거기다 세제 혜택을 줬는데 이거를 축소한 이유도 해보니까 임대가 안정이 안 되더라가 아니라 임대업자들이 집을 많이 사더라. 이것 때문에 이 제도가 좀 망가졌단 말이에요.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기는 문제는 그거예요. 그럼 그렇다면
집을 사고 파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. 집을 사는 거나 아니면은 집을 월세를 살거나 이게 선택의 문제가 돼야 된다. 네. 이게 뭐 내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게 더 좋아. 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 공공임대 같이 이렇게 8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이 좀 더 많이 되면은 사실 그건 좋은 거예요. 네네.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장 수요 때문에 이 정책을 틀어버렸단 말이에요. 네. 네.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네. 부동산을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 부동산을 사는 공간으로서의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정책적 변화라든지 아니면 시장적인 변화라든지 뭐 이런 건 좀 없을까요? 그러니까 그 뭔가 지속성 있는 그런 꾸준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죠, 시장에서는. 예. 네, 그러는데 이제 해보니까 갑자기 약간 이상한 효과가 나오니까 네. 뭐 다 없애버리고. 그리고 우리나라 임대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뭐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다 개인 임대차로 그렇죠. 되고 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. 예. 그리고 이제 개인은 이제 그렇게 자산에 그 버퍼가 있지 못하다 보니까 공실 좀 길어지고 이러면은 이제 위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. 맞아요. 예. 네.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외국처럼 임대 서비스 저희가 사실 통신도 다 기업이랑 계약하고 네. 거의 모든 걸 다 기업이랑 계약하는데 이 비싼 집 집 주거비에 하는, 대해서만 개인끼리 서로 얼굴 보면서 네. 이제 나와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나 적나 막 이렇게 이제 이거 보면서 이제 아 나이도 무의식이 어린데 어떻게 있나 보다. 네. 나이도 어린데 얘는 어떻게 이 집의 주인일까 아니면 네, 이제 맞아요.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. 네, 네, 네. 네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그냥 기업들이라는 그런 존재를 전면에 등장시켜가지고 임대 사업 제도가 좀 활성화가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에 뉴스테이 책 처음에 썼던 거죠. 네. 이제 신도시가 없어지고 구도심이 올라가게 되는데 구도심의 재건축은 분양이 잘 된다. 네. 근데 재개발의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. 그래서 그 재개발을 기업들이 전부 다 사들여서 임대업을 장기로 하게 되면은 상당한 그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 기업들도 오랜 동안 돈 네 벌 수 있고, 기업들도 그럼요. 예, 안정적인 현금으로-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네. 돈 벌 수 있고.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흐지부지하게 네, 됐어요. 그렇죠. 흐지부지하게 돼가지고 그런 그 기회는 좀 뉴스테이라는 없어졌고요. 정책이었죠, 그게. 네, 네. 네, 뉴스테이 아쉬워요. 뭐 아, 지금 책이 개인 아쉽다고요? 그렇게 막. 아니요,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의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다가 또 이제 혜택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또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대거 발생하게 되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간이 많이 네. 됐으니까 사실 그 저희가 세거먼트로 나눠놨던 것도 어떻게 보면 주택 구매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네. 물론 부동산 시장은 주택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네. 뛰어드는 거니까 네. 당연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아무래도 좀 소외됐다고 느끼실 네. 수도 있을 법한 네. 무주택자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세요 내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더하기. 뭐요? 그 시장은 무주택자들이 진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. 네, 네. 네. 근데 네. 그 시장마저도 이렇게 네, 몰려가 그렇죠. 버리면은 네. 그분들 진짜 더 멀어지면 어떡할까? 그러니까 그것도 저가 좀 소형 걱정이죠. 말씀하시는 네. 거예요. 네. 세그먼트. 그러니까 저가 소형 세그먼트가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투자 수요가 갑자기 풍선 효과로 몰려버리면은 네. 여기를 첫 그 엔트리 주택으로 생각했던 네. 무주택이신 분들이 그렇죠. 비싼 가격에 사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그쵸. 네, 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무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이 세그먼트 안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. 청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분양과 청약을 그렇죠. 통해서 새로 매입을 또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청약 제도는 무주택 가구가 거의 95% 이상 당첨이 되고 있어요. 네, 네. 추첨이든 가점이든 뭐 죄다 무주택 가구 네. 중심으로 제도가 완전 바뀌었고 올해는 분양도 많거든요. 네. 네, 작년에 30만 분양했으면 올해는 거의 42만 분양이기 때문에 어. 그래서 이제 올해는 반드시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분양 일정 다 체크하시고 네. 분양도 좀 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 조정이 뭐 좀 구매력이 있다. 그럼 고가 소형 뭐 째려보다가 이제 네네. 낮아진 가격에 금매 나오면 잘 사면 되실 것 같고요. 자, 주택담보대출 껴서 이제 첫 엔트리 주택을 해야 될 것 같다. 그러면은 이제 그 투자 세그먼트니까 뭐 투자자보다는 좀 더 빠르게 사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그 세그먼트 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규제보다는 계속 뭐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무주택 가구 분들한테 저는 항상 하는 말이 1주택은 행복이거든요. 네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엔간한 경우에 1주택은 이제 그냥 만족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꼭
취득하시라고 하고 싶어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최사국 연구위원이 다시 부동산을 생각한다. 마치 힐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기 부제도 부동산 규제 시대 세그먼트가 답이다라고 굉장히 단호한 부제까지 달아줬습니다. 항상 단호했어. 항상 알죠. 자, 오늘 최상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발칙한 균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